70년 전 총도 못 만들던 나라. 이제는 미국이 한국 기술을 배웁니다. 하버드 교수의 폭탄 발언에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53년 총 한 자루도 못 만들던 나라에서 70년 만에 독일, 프랑스, 영국을 모두 제치고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단 3년 만에 9위에서 4위로 수직 상승한 충격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35년간 미 국방부 핵심 자문을 맡았던 데이비드 존슨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완전한 역전입니다. 한국이 무기 수출을 중단하는 순간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의 방어선에 구멍이 뚫리고 호주와 노르웨이의 포병 전력이 마비되며 나토 동맹국 절반이 전력 공백을 겪습니다. 교수는 35년 연구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력은 영토나 인구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능력입니다. 한국은 70년 만에 세계가 없어서는 안 될 무기를 만들었고 저는 이것을 역전의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하버드를 충격에 빠뜨린 대한민국 역전의 70년을 공개합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독일이 졌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하버드 대학교 세미나실에서 데이비드 존슨 교수의 입에서 이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35년간 미 국방부 핵심 자문을 맡았던 61세의 이 학자는 국제방산 시장에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그의 분석 보고서는 미국 방위 전문가들 사이에서 필독 자료였고 나토 회의에 자문으로 참석할 때마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미나실에는 25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방산업체에서 3년간 일한 브래드 카터, 프랑스 국방부 관료의 딸인 소피 뒤퐁, 베이징대 출신으로 중국 군사 전략을 연구하는 장애의가 보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엘리트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교수는 스크린에 최근 3년간의 계약 내역을 띄웠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K2 전차 1000대를 계약했고 노르웨이가 한국 K9 자주포 백문을 도입했으며 에스토니아가 추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호주는 K9를 추가 구매했고 루마니아는 K2 도입을 협상 중이었습니다. 모두 한국 무기였습니다. 뒷좌석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브래드 카터였습니다. 그는 옆 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 무기라고? 우리 미국 기술 베낀 거지 뭐. 주변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한국은 삼성과 LG를 만든 나라지 전차와 자주포를 만드는 나라는 아니라는 인식이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의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듯 침착하게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21년 세계 방산 수출 순위였습니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가 보였고 9위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브래드는 더 비웃었습니다. 9위, 역시 별 볼 일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교수가 2024년 순위를 띄웠습니다. 세미나실의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 그리고 4위에 한국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단 3년 만에 5계단을 뛰어오른 것이었습니다.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을 모두 제쳤습니다. 브래드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교수는 숫자를 나열했습니다. 2021년 72억 달러, 2022년 124억 달러, 2023년 142억 달러, 2024년 170억 달러. 3년 만에 수출액이 2.4배 증가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 점유율 52%를 차지했고 53개국이 사용 중이거나 도입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K2 전차의 폴란드 1000대 계약은 역대 최대 규모 전차 수출이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비웃던 그 나라가 지금 나토 동맹국들의 방어선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무기 공급을 중단하면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의 전선에 구멍이 뚫리고 노르웨이와 호주의 포병 전력이 마비됩니다. 그는 40년 연구의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1953년 총알 한 발 못 만들던 나라, 미군이 주는 밀가루로 연명하던 나라가 어떻게 70년 만에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됐을까요? 미국 기술을 베꼈다고요? 그렇다면 왜 일본은 못했습니까? 왜 대만은 못했습니까?
왜 독일과 프랑스가 한국에게 밀렸습니까? 교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35년 연구의 결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DNA가 있습니다. 그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브래드 카터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비웃음은 사라지고 진지한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브래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일시적 현상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급해서 급하게 산 거 아닌가요?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화면에 달력을 띄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날짜들이 빼곡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각 날짜마다 국가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시적이라고요? 그럼 이걸 보십시오. 2022년 7월 27일 폴란드가 한국과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교수는 계약서 사진을 띄웠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48문, 총액 15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고 전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유럽 최대 방산 계약을 따냈다는 뉴스가 각국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교수는 잠시 멈췄다가 다음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인 2022년 10월 호주가 발표했습니다. 한국 K9 자주포 30문을 추가로 구매하겠다고요. 호주는 이미 2021년에 K9를 도입했었는데 성능이 너무 좋아서 더 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개월 뒤인 12월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브래드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는 계속해서 날짜들을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2023년 1월 노르웨이가 추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4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천궁 방공 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제치고 말입니다. 6월에는 루마니아가 K9 협상을 시작했고 8월에는 핀란드가 K9 도입을 결정했으며 10월에는 체코가 K2 전차 도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는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오세아니아 전역에 빨간 점들이 계속 찍혀갔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022년 한 해 방산 수출액이 124억 달러였습니다. 2023년에는 142억 달러로 늘었고 2024년에는 1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 현상으로 보입니까? 세미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교수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23개국이 한국 무기 도입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를 보고 싶다는 나라, K9 자주포 테스트를 요청한 나라,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나라까지. 한국 방산업체들은 주문이 밀려서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비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2 전차는 40년 동안 18개국에 수출됐습니다. 한국 K2 전차는 본격 수출을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23개국이 줄을 서 있습니다.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는 단 한 나라, 아랍에미리트에만 팔렸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다른 나라들이 외면했던 겁니다. 교수는 3주 전 서울방산 전시회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국 부스 앞에 각국 군 관계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3주 전 서울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입니다. 한국 무기를 보러 온 해외 바이어가 역대 최다였고 상담 예약이 전부 꽉 찼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에 와서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선 겁니다. 교수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왜일까요? 70년 전 총알 한 발 못 만들던 나라에 왜 세계가 줄을 서는 걸까요? 브래드 카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검게 바꿨습니다. 세미나실이 어둠에 잠겼고 학생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내일 당장 무기 수출을 중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브래드 카터를 포함한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별일 없을 거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세계 1위 미국이 있고 유럽 강국들이 있는데 한국 하나 없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교수는 문서 한 장을 띄웠습니다.
나토 로고가 박힌 기밀 해제 문서였습니다. 2024년 6월 13일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식 주제는 방산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었지만 실제 논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회의록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방산 의존도 분석 및 리스크 평가였습니다. 브래드의 펜이 멈췄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동맹국 절반이 한국산 무기 없이는 방어 태세를 유지할 수 없다. 참석한 32개 회원국 중 17개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반이 넘었습니다. 교수는 회의 현장 사진을 띄웠습니다. 각국 국방장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스크린에는 한반도 지도와 함께 방산 수출 통계가 떠 있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40년간 레오파르트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만들 수 없다. 공장이 축소됐고 숙련공이 은퇴했다. 새로 주문이 들어와도 5년은 걸린다. 그 5년 동안 동맹국들은 뭘 쓴다는 말인가? 프랑스 대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르클레르 전차는 너무 비싸서 아무도 안 산다. 가격을 낮추면 적자다. 한국은 어떻게 저렴하면서 좋은 무기를 만드는가? 세미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토 군사위원회 의장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6개월 안에 동유럽 방어선에 치명적 공백이 발생한다. 전차 부족률 40%, 자주포 부족률 35%, 특히 러시아 국경 인접 지역은 더 심각하다. 그는 한 문장을 더 덧붙였습니다. 대체 공급원이 없다. 교수는 펜타곤 건물 사진을 띄웠습니다. 같은 달 워싱턴 펜타곤에서도 비슷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 국방부 차관보가 작성한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방산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 보고서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미국 동맹 체제의 핵심 공급자다. 한국 없이는 나토 확장 전략이 불가능하다. 브래드 카터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조롱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고 긴장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3년간 계약한 무기 총액 250억 달러. 이는 나토 회원국 중 5개국의 연간 국방비를 합친 것과 같다. 이 무기들이 배치되지 않으면 동유럽 집단 방어체계 전체가 위협받는다. 펜타곤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다. 교수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70년 전 미국이 지켜준 나라가 지금은 미국 동맹 체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역전입니다. 교수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총 한 자루도 못 만들던 나라가 어떻게 나토의 생명줄이 됐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답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해에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망하거나 스스로 일어서거나. 브래드 카터는 펜을 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1973년 7월 어느 날에 청와대 집무실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미국 대사가 서류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1973년 7월 9일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청와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 장의 문서를 건넸습니다. 주한미군 감축계획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아시아 정책, 일명 닉슨 독트린의 일환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주한미군 2만 명을 철수시키고 한국군 장비 현대화 지원을 대폭 축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당시 한국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1953년 휴전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1968년에는 북한 특수부대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했고 같은 해에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납치했습니다.
1969년에는 미군 정찰기를 격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건 한국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군 무기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M1 소총, 2차 대전 때 쓰던 무기들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군이 쓰던 무기를 보십시오. M1 게런드 소총은 1930년대 설계였고 M2 중기관총은 1차 대전 때부터 쓰던 겁니다. 전차는 한 대도 없었고 자주포도 없었습니다. 모두 미군이 주는 중고 무기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마저 끊긴다는 겁니다. 세미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정희는 3일 동안 집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참모들을 불렀고 국방부 장관을 불렀고 군 수뇌부를 불렀습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미국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확고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지쳐 있었고 의회는 해외 주둔 병력을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정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는 7월 12일자 신문을 띄웠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에 방위산업 육성 특별 담화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7월 12일 박정희가 전 국민에게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 없다. 우리 무기는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총도 탱크도 전투기도 우리 손으로 만들 것이다. 그는 국방과학연구소 확대 개편을 명령했고 방위산업 육성법 제정을 지시했습니다. 3개월 안에 법을 만들고 6개월 안에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브래드 카터가 메모했습니다. 1973년 7월 12일 한국방산의 시작.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료는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불가능한 꿈이라고 썼습니다. 독일 방산업체 임원은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무슨 수로 무기를 만드냐며 코웃음 쳤습니다. 심지어 한국 내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차라리 미국에 더 매달리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수는 공장 건설 현장 사진을 띄웠습니다. 벌판에 철골이 세워지고 있었고 인부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3년 10월 창원의 종합기계공장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1974년 3월 국방과학연구소에 무기개발 1호 프로젝트가 떨어졌습니다. M16 소총 국산화였습니다. 엔지니어 30명이 투입됐습니다. 평균 나이 29세, 대부분 군 복무를 마치고 막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교수는 독일 미넨의 어느 도서관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중 3명이 독일로 파견됐습니다. 미넨 공과대학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독일 무기 설계 도면을 베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 9시에 도서관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밤 10시 폐관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화장실도 참으며 오직 도면을 베끼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카메라는 반입이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그려야 했습니다. 브래드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6개월 동안 그들은 800장의 도면을 베꼈습니다. 손가락에 펜 굳은 살이 박혔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으며 눈은 충혈됐습니다. 그들은 베낀 도면을 속옷 안에 숨겨서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세관에 걸리면 모든 게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교수는 연구소 내부 사진을 띄웠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책상에 엎드려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면을 가져왔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정밀 공작 기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총열을 깎는 기계도 없었고 탄창을 찍어내는 프레스도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기계부터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밤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불은 새벽 3시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1977년 신문을 띄웠습니다. 헤드라인에 M16 소총 국산화 성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77년 3월 마침내 첫 번째 M16 소총이 완성됐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3년 만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20년 걸린다고 했던 일을 3년 만에 해낸 겁니다. 교수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1977년 M16 국산화 성공.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34년 뒤 더 큰 배신을 만나게 됩니다. 교수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2011년 1월 15일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회의실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위에 팩스 한 장이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 국방부 관료들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2011년 1월 15일 오전 10시 23분입니다. 독일 엔진 제조회사에서 팩스가 한 장 날아왔습니다. 제목은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내용은 단 3줄이었습니다. 귀사와의 K2 전차 엔진 공급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기술 이전 계약도 동시에 무효화한다. 추가 협상 불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브래드 카터를 포함한 학생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1995년부터 K2 전차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16년 동안 3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설계는 거의 끝났고 시제차 6대가 완성됐으며 양산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심 부품인 엔진을 독일에서 수입하기로 계약했던 겁니다. 독일 회사의 1500마력 엔진이었고 계약서에는 기술 이전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는 K2 전차 설계도를 띄웠습니다. 전차 중앙에 엔진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엔진이 없으면 전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은 포탑 기술도 있고 장갑 기술도 있고 사격 통제 장치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500마력급 디젤 엔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계약을 맺었던 건데 독일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 겁니다. 세미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계약 파기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2가지 이유가 거론됐습니다. 첫째, 터키가 독일에 압력을 넣었다는 설. 터키는 독일 레오파르트2 전차를 쓰고 있었는데 한국 K2가 중동 시장에 진출하면 자기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둘째, 독일 자체 판단이라는 설. 한국의 엔진 기술을 넘겨주면 결국 독일 방산업체의 경쟁자가 된다는 우려였습니다. 교수는 긴급회의 기록을 띄웠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국정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독일 엔진 제조회사를 대체할 업체를 찾아봤지만 없습니다. 미국 카터필러는 자국 전차 엔진 공급도 바쁘다며 거절했고 영국 페리킨스는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프랑스는 가격을 3배로 부르고 있습니다. 브래드가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K2 전차 개발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독일에 무릎 꿇고 재협상을 시도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16년 개발 3조 원 투자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제 신뢰였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K2 전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엔진이 없다는 소문이 퍼지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엔진 개발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반박했습니다. 두산이 뭘 알아? 그쪽은 굴삭기 엔진이나 만드는 회사 아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두산은 건설 장비 엔진은 만들었지만 전차 엔진은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수는 두산 인프라코어 본사 건물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날 저녁 두산 인프라코어 대표이사가 청와대로 불려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물었습니다. 정말 만들 수 있습니까? 대표이사는 대답했습니다. 해본 적은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대표이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독일처럼 수십 년 경험이 있는 회사도 아니고 우리는 전차 엔진을 처음 만들어 봅니다. 최소 5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세미나실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그 5년 동안 K2 전차는 생산이 중단되고 수출 기회는 날아가며
한국방산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해보십시오.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2011년 2월 1일 두산 인프라코어에 정식 개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프로젝트 코드명은 DV27K였습니다. 교수는 엔진 개발 일정표를 띄웠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계획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두산은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엔지니어 120명이 투입됐습니다. 대부분 디젤 엔진 전문가들이었지만 전차용 엔진은 처음이었습니다. 난이도가 달랐습니다. 일반 디젤 엔진은 1000rpm에서 최대 출력을 냅니다. 하지만 전차 엔진은 2700rpm에서 1500마력을 내야 했습니다. 진동, 소음, 열도 견뎌야 했고 영하 3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모든 환경에서 작동해야 했습니다. 브래드 카터가 메모했습니다. 5년 계획, 2016년 완성 목표. 교수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산은 정말 5년 걸렸을까요?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지 않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스크린에 집중됐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는 2014년 3월 21일자 신문을 띄웠습니다. 헤드라인에 국산 전차 엔진 개발 성공이라는 글자가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5년 계획을 3년 만에 끝낸 겁니다. 세미나실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브래드 카터는 펜을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2011년 2월 1일 두산 인프라코어 연구소에 엔지니어 120명이 모였습니다. 평균 나이 38세, 대부분 디젤 엔진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한 베테랑들이었지만 전차 엔진은 처음이었습니다. 팀장이 첫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5년 안에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년 안에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회사가 삽니다. 엔지니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였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교수는 연구소 내부 사진을 띄웠습니다. 엔진 부품들이 작업대 위에 흩어져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제품이 나온 건 2011년 8월이었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기대에 부풀어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계기판의 숫자들이 올라갔습니다. 500마력, 800마력, 1000마력. 그런데 1200마력을 넘는 순간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쾅! 실린더 하나가 파열됐습니다. 엔진은 멈췄고 연구실에는 매캐한 연기만 가득했습니다. 브래드가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열된 실린더를 분석했고 설계를 수정했으며 새로운 재료를 테스트했습니다. 2주 뒤 두 번째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1300마력까지 올라갔지만 과열로 멈췄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또 실패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실패가 계속됐습니다. 교수는 실패 기록 장부를 띄웠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날짜와 실패 사유들이 보였습니다. 2013년 12월까지 3년 동안 실패한 횟수가 1823번이었습니다. 엔진이 과열되거나 진동이 심하거나 출력이 부족하거나 소음이 기준을 넘거나 내구성이 떨어지거나 매번 다른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매번 원인을 찾아냈고 해결책을 만들어냈으며 다시 시도했습니다. 주말은 없었습니다. 명절도 반납했습니다. 연구소 불은 새벽 4시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미나실이 숨죽인 채 교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2013년 12월 15일 1824번째 시도였습니다. 엔진이 시동을 걸었고 출력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00마력, 1000마력, 1300마력, 1500마력. 목표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72시간 연속 가동하는 내구성 테스트였습니다. 3일 동안 멈추지 않고 돌려야 했습니다.
교수는 테스트 현장 사진을 띄웠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교대로 계기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엔진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둘째 날 오후 냉각수 온도가 조금 올라갔지만 정상 범위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긴장한 채 지켜봤습니다. 셋째 날 아침 마침내 72시간이 채워졌습니다. 엔진은 여전히 1500마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시동을 끄라고 지시했습니다. 엔진이 멈췄습니다. 연구실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브래드 카터가 펜을 놓고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교수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성능 비교 결과였습니다. 교수는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독일 엔진과 한국 엔진의 사양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독일 엔진은 무게가 2.3톤이었습니다. 한국 엔진은 2.1톤으로 200kg 가벼웠습니다. 독일 엔진은 최대 출력 지속 시간이 30분이었습니다. 한국 엔진은 45분이었습니다. 연비도 한국이 15% 더 좋았습니다. 소음은 한국이 8데시벨 낮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한국 엔진이 독일보다 나았습니다. 세미나실이 술렁였습니다. 중국에서 온 장웨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렸고 프랑스에서 온 소피 뒤퐁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 엔진은 대당 80만 달러였습니다. 한국 엔진은 45만 달러였습니다. 거의 절반 가격에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한 겁니다. 교수는 2014년 4월 독일 방산 전시회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국 부스 앞에 독일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방산 전시회에 한국이 처음으로 DV27K 엔진을 전시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엔진을 뜯어보고 설계도를 요청했으며 어떻게 만들었는지 물었습니다. 한 독일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30년 걸려 만든 기술을 당신들은 3년 만에 따라잡았다.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안 되면 되게 만들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입니다. 막히면 뚫고 없으면 만들고 안 되면 되게 만듭니다. 독일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년 걸린다고 했을 때 3년 만에 끝냈습니다. 1800번 넘게 실패했지만 1824번째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방산의 DNA입니다. 브래드 카터는 노트에 한 줄을 크게 썼습니다. 안 되면 되게 만든다. 교수는 화면에 3개의 국기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일본, 독일, 한국이었습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한국만 성공했습니까? 그는 첫 번째 국기, 일본 국기를 가리켰습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2차 대전 때 제로센 전투기를 만들었고 야마토 전함을 만들었습니다.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F2 전투기를 만들고 소류급 잠수함을 만들며 십식 전차를 만듭니다. 성능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수출은 제로입니다. 단 한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교수는 일본 헌법 조항을 띄웠습니다. 평화 헌법 때문입니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후 무기 수출을 스스로 금지했습니다. 2014년에야 방위 장비 수출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여전히 엄격한 제약이 있습니다. 전투용 무기는 원칙적으로 수출 금지입니다. 기술은 있지만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일본 방산업체들은 자국 시장에만 의존하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십식 전차는 대당 1200만 달러인데 자위대밖에 안 사니까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브래드 카터가 메모했습니다. 일본 기술이 쓰나 수출 불가. 교수는 두 번째 국기, 독일 국기를 가리켰습니다. 독일은 어떻습니까? 레오파르트 전차, 214급 잠수함, G36 소총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전통과 기술력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한테 밀렸을까요? 교수는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공장 사진을 띄웠습니다.
넓은 공장 내부가 한산해 보였고 작업자들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속도입니다. 독일은 느립니다. 냉전이 끝난 뒤 유럽의 평화가 찾아왔고 무기 주문이 급감했습니다. 독일 방산업체들은 공장을 축소했고 인력을 줄였으며 주 4일 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연간 6주 유급 휴가를 즐기고 오후 4시면 퇴근합니다. 그게 독일 노동법이고 그게 유럽 방식입니다. 문제는 전쟁은 그들의 휴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수는 폴란드에 독일 전차 주문건을 띄웠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폴란드가 급히 독일에 레오파르트2 전차 200대를 주문했습니다. 독일 답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최소 5년 걸립니다. 공장을 재가동해야 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하며 부품 업체들과 재계약해야 합니다. 5년이었습니다. 폴란드는 5년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눈을 돌렸고 한국은 8개월 만에 첫 전차를 인도했습니다. 세미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교수는 세 번째 국기, 태극기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입니다. 기술력은 독일보다 부족하고 역사는 일본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둘 다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절박함과 속도입니다. 그는 한국 현대로템 공장 사진을 띄웠습니다. 3교대로 24시간 불이 켜진 공장, 주말에도 돌아가는 생산 라인, 야간에도 용접 불꽃이 튀는 현장이었습니다. 한국방산 공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휴전선이 40km밖에 없고 북한이 매일 위협하며 주변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나라에서 평화는 사치입니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무기를 만들고 수출을 위해 품질을 높이며 경쟁을 위해 가격을 낮춥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교수는 세 가지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K9 자주포를 보십시오. 1999년 개발을 시작해서 2009년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10년 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이후입니다. 폴란드가 추가 개량을 요청하자 한국은 6개월 만에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포탑을 자동화하고 사격 통제 장치를 업그레이드했으며 차체를 강화했습니다. 독일이라면 2년 걸렸을 일을 6개월에 끝낸 겁니다. 브레드가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K2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엔진 공급을 끊자 한국은 3년 만에 자체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것도 독일 것보다 좋고 싼 걸로 말입니다. 독일 기술자들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한국 엔지니어는 안 되면 되게 만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한국 방식입니다. 교수는 마지막 사례를 띄웠습니다. KF-21 전투기 사진이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입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15년 개발을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최소 15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7년 만입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는 개발에 20년 걸렸고 프랑스 라팔은 25년 걸렸습니다.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해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십니까? 한국이 성공한 이유는 기술이 가장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돈이 가장 많아서도 아닙니다. 한국은 막히면 뚫고 없으면 만들고 안 되면 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독일이 5년 걸린다고 할 때 한국은 2년 안에 끝냅니다. 일본이 수출을 못할 때 한국은 23개국과 계약합니다. 이게 한국의 DNA입니다. 브래드 카터는 펜을 내려놓고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조롱은 완전히 사라졌고 존경만 남아있었습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DNA는 단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70년의 역사가 만든 겁니다. 교수는 화면을 둘로 나눴습니다. 왼쪽에는 1953년 한국 전쟁 직후 서울 풍경이, 오른쪽에는 2024년 서울 스카이라인이 나타났습니다. 폐허와 번영, 극명한 대조였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전쟁은 멈췄지만 한국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공장은 파괴됐고 기술자는 없었으며
국민의 절반이 문맹이었습니다. 유엔과 미국이 구호물자를 보냈습니다. 밀가루, 옥수수, 분유. 한국 사람들은 그걸로 연명했습니다. 교수는 1953년 부산항 사진을 띄웠습니다. 미군이 나눠주는 밀가루를 받기 위해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미국 한 주간지가 당시 한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조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나라. 스스로 일어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나라. 유엔 경제보고서는 더 냉혹했습니다. 한국이 자립경제를 이루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세계는 한국을 포기했습니다. 브래드 카터는 1953년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로부터 7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오늘. 교수는 오른쪽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2024년 나토 본부 회의 사진이었습니다.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담에서 32개국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안건 중 하나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 강화였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발언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러시아를 막을 수 없었다. 한국은 우리의 생명줄이다. 독일 총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독일이 잃어버린 속도를 한국이 보여줬다. 우리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한다. 세미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71년 전 우리가 한국을 도왔습니다. 밀가루를 보냈고 총을 줬으며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한국은 우리 동맹국들을 돕고 있습니다. 전차를 보내고 자주포를 주며 기술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역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수는 두 화면을 겹쳤습니다. 1953년 밀가루 받는 사람들과 2024년 나토 회의장이 오버랩됐습니다. 71년입니다. 밀가루 받던 나라가 나토를 지키는 나라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역전은 없었습니다. 로마도 500년 걸렸고 영국도 300년 걸렸으며 미국도 200년 걸렸습니다. 한국은 71년 만에 해냈습니다. 교수는 통계를 띄웠습니다. 2024년 한국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세계 12경제대국, 방산 수출 4위, 조선 1위, 반도체 1위, 배터리 1위. 이게 71년 만에 이뤄낸 결과입니다. 브래드 카터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일어섰습니다. 교수님, 제가 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 시작할 때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미국 기술 베낀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피땀 흘렸는지,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다시 일어섰는지. 저는 부끄럽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카터 학생,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1950년대에도, 1970년대에도, 1990년대에도. 하지만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국기가 나타났고 그 아래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만든다. 여러분, 이게 한국입니다. 미군이 철수하겠다고 했을 때 스스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독일이 엔진을 안 판다고 했을 때 3년 만에 더 좋은 걸 개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이 20년 걸린다고 했을 때 절반 시간에 끝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국력은 영토나 인구가 아닙니다. 자원의 양도 아니고 역사의 길이도 아닙니다. 국력은 대체 불가능한 능력입니다. 한국은 71년 만에 세계가 없어서는 안 될 나라가 됐습니다. 나토가 의존하고 미국이 인정하며 유럽이 배우는 나라. 그게 오늘의 한국입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역전의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절박함, 속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DNA.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한국이 71년 동안 증명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 조선업이 중국을 제치고 다시 세계 1위를 탈환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 99%.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교수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브래드 카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1953년 미제 밀가루로 연명하던 나라. 2024년 나토를 지키는 나라. 71년 완전한 역전. 한국의 공식은 절박한 플러스 속도 플러스 포기하지 않음. 결국 불가능은 없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배웠습니다. 한국이 증명했듯이 절박하게 원하고 빠르게 움직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